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 맛 궁금해 허니. 안녕하세요. 투자의 맛 진행의 도지은입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선물에 대한 모든 종합 선물 세트 준비를 했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에 대한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투자의 맛은 자본시장 통합법 준수하고 있는 거 알고 있으시죠? 1대2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는 선물 박사 닥터 수진님과 함께 잠시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실 닥터 수지 위원님 모셨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한가위를 앞두고 굉장히 오늘 네. 걸크러쉬 룩으로 돌아오셨는데 그런가요? 그 정도로 해외 선물을 약간 꽉 네. 잡아주겠다라는 의지인가요, 위원님? 네, 그렇죠. 일단은 이번 주는 아무래도 수익도 많이 났고요. 거기다가 이번 추석을 맞이해서 아마도 연휴 동안도 매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그래서 오늘 전반적인 해외 시황의 흐름에 대해서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추석 명절에 원래 이제 국내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휴장을 하는데 해외 선물은 이야기가 다르죠. 이렇게 쉴 때, 남들이 쉴 때 나는 더 고수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 해외 선물의 매력인 것 같은데요. 오늘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해외 선물의 모든 팁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바로 전화 023153-2611, 023153-2612번 전화로 궁금하신 사항 전화 주셔도 좋고요. 문자는 샵 4989로 궁금하신 점 보내주시면 위원님과 함께 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해외 선물 같은 경우는 10시 반부터 12시가 피크인 거 알고 있으시죠? 미국장 개장과 함께 우리 위원님과 실질적으로 매매를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 들어오셔서 채팅방 상단 투자의 맛 닥터 수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더욱더 다양한 리딩 방법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 처음부터는요, 이제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위원님, 네. 해외 시황 같은 경우는 어떤 점을 이 추석 연휴 주에 좀 살펴봐야 될까요? 일단 해외 시황 같은 경우에는 무역 협상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반영되어 있다는 부분도 좀 체크를 할 거고요. 그리고 FOMC 금리나 그리고 다음 주에 이번 주 ECB 이 통화 정책 회의에 대해서 일단은 한번 체크를 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황부터 오늘 마지막에 국내 선물에 대한 이야기까지 준비가 되어 있다니까요. 채널 고정해 주셔야겠죠? 그럼 처음부터 이제 시황, 이번 주 이슈 체크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번 주 이슈 체크 어떤 거부터 봐야 될까요? 일단 가벼운 문제부터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홍콩 사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은 홍콩 사태는 지난번에 송환법이 일단 철회가 됐다라고 나오고 송환법 없애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행정장관의 직선제 2014년에 시위에서 일단은 실패를 한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이번에 5가지 요구사항을 계속적으로 들어달라는 건데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는 못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이고 일단 시민들은 직선제를 해달라는 입장이고 그래서 이제는 타협하고 끝날 것인가 아니면 더 시위를 이어갈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12대는 대학생들이 집회를 열고 그다음에 시위대가 내건 시한이 이번 주 13일 금요일이거든요. 금요일까지 시위대의 5대 조건을 모두 수용할 것을 홍콩 정부에 일단 촉구를 했습니다. 4일 날 캐리람 장관이 송환법 일단 철회를 발표를 했지만 시위대는 나머지 4개 요구사항에 대해서도 일단은 수용을 촉구를 하고 있는데
있는데 13일까지 5대 요구 사항을 전부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규모 집회를 개최한다는 입장이어서 좀 관심을 가져볼 만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 있을 미중 무역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일단은 조금 되는 게 지금 중국과 환율 조작을 일단은 논의한다라는 얘기입니다. 문우신 장관이 환율 조작 문제도 논의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지난주 위안화를 말씀드리면서 언급해 드렸듯이 7.2 부근을 지금 현재 저항을 받고 7.1을 오늘 살짝 아래로 뚫었어요. 많이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살짝 뚫고 다시 회복을 했는데 위안화 절하를 다시 중국이 시도를 할 경우에 자국 통화를 낮추는 경기 부양책이 중국이 계속이 된다면 본인들이 살기 위해서라도 미국이 좀 언급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관심 가질 게 뭐냐면 중국의 1대1로의 외교 전략이 문제입니다. 8월 달까지 중국의 1대1로 국가들의 교역이 전년 대비로 해서 9.9%가 증가했는데 이 1대1로 국가들의 교역은 본국 전체 교역량의 29%를 차지할 만큼 큽니다. 1대1로라는 것이 뭐냐면 미국에서 또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1대1로에 대해서.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우리 중국과 무역하고 외교하자. 너네 항구를 뚫어줄게. 도로를 짓게 해줄게. 그러면 너네가 돈이 없어? 라고 했을 경우에 우리가 중국에선 돈을 빌려주겠다. 그런데 이 중국의 돈을 가져다 쓰고 만약에 그 돈을 갚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 항만권이나 그 도로권을 우리에게 달라라는 무역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채무 외교라고 하는데요. 중국이 이 채무 외교를 매우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미국에서 좀 거슬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런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중국과 미국은 정말 좀 같이 편하게 지낼래야 지낼 수 없는 사이인 것 같은데 이제 10월에 미국과 중국이 만난다고 하는데 실제로 만날 가능성이 있는지도 좀 봐주세요, 위원님. 네, 그래서 지금 미국 시장 현황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요. 미중 무역 협상이 현재 진행될 것이냐, 과연 협상이 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일단 장기간의 투쟁이 된 상황이라서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대를 좀 많이 하잖아요. 항상 협상에 대한 기대감이 큰데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실질적으로 협상을 하게 되면 뚜껑을 열어보면 전혀 협상의 결과물이 도출이 되지 않는 상황이 계속 발생이 되는데 지금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시진핑이 어떤 이제 대학 강연에서 중국에선 10월 협상에 대해서도 강경하게 대응을 할 것이다. 일단 투쟁이란 이 단어를 58번이나 반복을 했습니다. 다만 오늘 속보가 났었죠. 중국 측에서 곧 무역 전쟁의 충격을 완화하는 조치를 발표할 것이라는 기사에 일단 항생이 오늘 장중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은 대선까지는 중국이 일단은 버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국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중국 상황을 한번 살펴볼 텐데 지금 현재 중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 경기 부양책이 일단 과연 먹힐 것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현재 개인들의 가계부채가 많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지금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에 있어서 트럼프가 현재 쥐락펴락하고 있는 상황이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중국 상황이 현재 좋은 편도 아닐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2008년도 금융위기가 올 때를 생각을 해보시면 금융위기가 온다고 했을 때 전문가들이 금융위기가 될 것이라고 아무도 예언을 하지 못했습니다. 주택담보가 터질 것을 안 사람은 오직 지방을 가서 그 지방 경제를 확인한 사람만이 그것을
알 수 있는데요. 영화 빅쇼트에 보면은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오는 편인데 지금 현재 중국도 지방 도시를 가보면 지방 도시를 주목으로 할 때는요. 현재 경기가 좋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지표 발표에 대한 숫자만 보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정주영이 말한 대로 내가 본 것만 믿어라. 라는 얘기도 있긴 했죠. 그래서 전문가들이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얘기가 언론에서 나오고 있긴 하지만 지금 결국은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그때 금융위기가 무너진 상황을 보면서 중국의 지방 적자 문제도 일단 살펴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중국의 주가 지수가 많이 올랐죠. 덩달아 우리 지수도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의 지수를 올린 주체는 일단 기관입니다. 중국 역시 기관이고요. 우리나라 역시도 1990선에서 2000선까지 주가를 끌어올린 주체가 지금 현재 기관인데요. 여기서 추가로 이제 더 올리느냐는 기관들보다는 외인들 투자자의 힘에 일단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물가는 지금 현재 엄청 오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지방을 직접 가보면 돼지 한 근이 25위안 달러라고 했다라고 하면 현재는 2배가 뛴 50위안이라고 합니다. 콩값도 뛰었고 대두값도 지금 엄청나게 뛴 2배 이상으로 뛴 상황인데 이처럼 결국은 중국의 물가가 오르면서 위안화 가치가 또 절하되고 수입 물가는 줄어들고 결국에는 한국보다 지금 현재 중국의 물가가 더 비싼 상황이 되어버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에 대한 경제를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미국과 중국이 죽기 살기로 끝까지 간다라면 중국은 대가가 하나겠죠. 경기가 후퇴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그래서 미국도 물론 피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지금 지금 현재 보면 농축산물을 대거 수입을 하겠다라고 중국이 어느 정도 수용을 하겠다고 요즘 이제 흐름이 좀 나오긴 합니다만 농산물을 지금 사기에는 중국의 자금 적자가 상당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래서 10월에 무역 협상에서 이게 이루어질 것인가. 트럼프는 지금 많은 농산물을 사라고 협상을 할 거고 중국이 이를 과연 재정 적자가 있는 상황에서 수용을 할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미중 무역 10년 장기전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10년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봤을 때 일단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미중 무역 분쟁이 10년 장기전으로 간다라는 악재가 있긴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현재 상승을 하고는 있습니다. 금리 인하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일, 18일 그 정도의 변수가 조금 핵심이긴 한데요. 이에 앞서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하에 앞서서 지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유동성 확대 등으로 해서 경기 부양책을 현재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에 따른 부채 급등이 우려가 되는 것도 현재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국 당국이 지준율 인하에 따른 유동성 공급이 결국에는 부채 확대로 이어질 것이 뻔한데 이 중국 지준율 인하를 하기 위해서 현재 부채가 증가하면서 부동산 거품, 지금 중국의 상해의 부동산이 우리 서울 강남의 최고 가격보다 그 엄청난 그 배 이상이라고 하죠. 부동산 가격이 지금 현재 완전히 중국 역시도 폭등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 뜻을 보고 예측을 하자고 하면 중국 역시 경기 자체가 좋게 흘러가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해서 지금 무역 분쟁이 10년 장기전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미국과 중국에서 서로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경기 부양책을 펼치면 펼칠수록 정부의 부채는 늘어나게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중국의 부채 증가율은 현재 상승 추세고요. 우리가 경기 부양을 한다고 시장에서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 경기 부양을 하면 시장이 좋아진다 그러면서 지수가 반등을 하고 근데 지금
이 나라도 저 나라도 뭐 유럽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경기 부양을 하겠다고 나서는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 경기 상승세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장기전을 얘기를 한다는 이 발언이 나온 것은 일단은 무역 분쟁이 이게 어떤 교수 와진스키 교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나온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경제가 계속 10년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일본과 한번 체크를 좀 해볼 수 있는데요. 과거 일본이 성장했던 시기를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시면 1980년대 일본을 보면요. 미국을 상대로 큰 폭의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역 흑자를 기록을 했고 그래서 세계 제2의 경제 대국으로 올라섰었죠. 그때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절대 자기네들의 본국의 GDP의 40%, 50%에 넘는 나라를 그냥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같은 경우에도 그때 당시에도 자동차나 철강 제품에 대한 고율 관세를 매겼고 결국에는 1985년 플라자 합의를 통해서 그때 일본의 경제 붕괴가 한번 왔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10년 장기전으로 간다라고 하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들의 타격을 입을 상황이어서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우리나라 역시 안 좋은 흐름으로 갈 듯해 보입니다. 그래서 일단 금리 인하를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는데 금리 인하가 일단은 변수가 핵심이에요. 다음 주 있을 17일, 18일 FOMC 금리 인하가 지금 변수가 핵심인데 일단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는 상승은 지금 현재 엄청 많이 한 상황이거든요. 나스닥 S&P 차트를 보시면 금리 인하 얘기가 나온 이후로 상승을 많이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추가 반등을 어느 정도 치느냐인데 이 0.25%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시장이 기정사실화가 되어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지수를 추가 상승을 올리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기대, 0.5%포인트까지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현행 금리가 지금 현재 미국이 2에서 2.25% 정도 수준으로 제로금 수준인데 일단은 지금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추가 상승을 위해서는 이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한 단계 더 앞당겨야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7월 30일, 7월 31일 기준으로 보면 그때 7월 FOMC 금리 인하에 대한 결과를 보면 0.25bp가 금리 인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발표된 이후에 시장은 대거 폭락했습니다. 8월 3일까지 엄청난 폭락세를 일단 만들었었죠. 7월 금리 인하도.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9월 17일, 18일 날 FOMC가 열려서 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을 때 시장의 반응은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도 한번 주목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중국과 미국에 대해서는 정말 바람잘 날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한국이라는 느낌인 것 같아요. 정말 격동의 글로벌 시장 상황에서 이제 미국과 중국을 이제 중점적으로 봤다면 유럽으로 넘어가 보면 유럽도 요즘 힘을 못 쓰는 느낌인 것 같은데 유럽 같은 경우는 어떤 이슈가 있나요, 의원님? 유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영국의 브렉시티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죠.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나오기로 한 이른바 브렉시트 같은 경우에는요, 2016년 6월에 이미 영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찬반 투표에서 이미 결정이 되고 확정된 일정입니다. 우리가 그때 제가 기억이 나요. 2016년 8월에 실시간으로 방송을 하는데 우리 증시에도 엄청난 폭락이 일어났거든요. 그때 그래서 국내 선물로 매도로 수익을 엄청나게 크게 올렸던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물론 주식을 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가슴이 아팠던 날이기도 하지만 이렇게 국내 선물을 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수익이 좀 크게 났던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이 과정에서 지금 이미 일단 찬반 투표로 인해서 나온다고 얘기는 되어 있는데 나오긴 나오되 그러면은 어떤 방법으로 나올 것이냐 그리고 또 어떤 조건으로 일단 결별을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놓고 합의가 안 돼서 협상 기한이 현재
연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일단 영국 총리까지 바뀐 상황이죠. 지금 현재 브렉시트는 협상은 지금 3개월 정도 연기가 됐다라고 보고 엘리자베스까지 엘리자베스 여왕까지도 일단 재가를 한 상황인데요. 보리스 총리는 왜 이 노딜 브렉시트를 감수할 만큼 빨리 강행하려고 하는지, 그리고 EU와 영국은 또 왜 이런 계속 지지부진한 협상을 끌고 오는지 일단 영국에 대한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이 유럽연합에서 나온다는 것은 이미 결정이 된 사항이고요. 다음 달 31일 날 탈퇴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국 외에는 좀 더 협상 기한을 열어두고 보자는 입장입니다. 일단 보리슨 총리는 일단 무조건 나가자는 입장이에요. 노딜 브렉시트로. 그래서 그 3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7월 7일 날 최종 통과를 시켜놓은 상황이죠. 그리고 3월 29일로 예정됐던 원래 이번 연도를 따지면 3월 29일로 예정됐던 브렉시트가 4월 21일로 연기가 됐고 4월 12일로 연기가 됐고 또 이어서 10월 31일로 두 차례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2016년 6월 이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공전을 거듭하면서 브렉시트를 실행에 옮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의회 정치의 경우에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는 의회 정치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의회 정치의 경우에는 법조문에 얽매이지 않고 의회의 결정에 따른 일단 그게 민주주의로 되어 있는 상황인데 이 브렉시트라는 초유의 사태가 지금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결정 장애가 되고 있는 전망인데 그래서 이러한 결정 장애로 의회 정치를 해결하는 것이 일단 불가능하다라고 보이면서 제2의 브렉시트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자는 의견이 일단은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리스 총리는 지금 합의된 사항을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딜을 막으면 의회를 해산을 할 것이라는 최후 통첩까지 내걸면서 강경한 입장을 지금 보리스 총리는 보이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경우의 견해가 나오고 있는데 영국의 브렉시트를 감행할 경우에 최근 10년 만에 영국의 GDP가 좀 감소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합의가 없이 된다라고 만약에 합의가 없이 브렉시트를 나오게 된다라면 영국의 무역과 기업 신뢰가 하락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국내 총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전망인데 일단 노딜 브렉시트가 진행이 될 경우에는 경제 성장의 60%에서 80%를 차지하는 소비자 지출이 대폭 줄어들 것이고요. 그리고 2009년 금융위기만큼의 금융위기가 올 것이라는 위험도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브렉시트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받을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네덜란드, 독일 이런 나라가 있는데 독일 같은 경우도 지금 타격이 일단 크죠. 독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DLS 문제라든지 지금 사태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에 있어서 이 왜 영국의 브렉시트가 유럽과 이렇게 관련이 있느냐라고 보면 유럽의 금융위기를 간단하게 짚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금융위기는 2010년, 2012년 유로전에 전례 없는 금융위기가 한번 왔었죠. 그리스에서 시작된 국채 위기가 전 세계로 일단 펼쳐졌는데 이때 이 2010년, 12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유럽 정부의 부채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유로존의 문제가 되는 것은 유럽 은행의 부채 문제입니다. 이제 좀 차원이 조금 틀리죠. 그래서 이 유로존에서 지금 이 독일이 위기가 맞은 이유가 독일은 유로존에 미치는 영향이 되게 큰 편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GDP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47%나 되기 때문에 이 유로존에 일단 의존도가 큰 독일의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일단 의존도가 높은 나라 중에 하나인데 미중 무역 분쟁으로 타격도 입을 것도 같고 일단 노딜 블레시티에 대한 우려가 있는 상황이긴 하죠. 그래서 지금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예금 금리를 무려 0.4% 정도 하락을 이제 내려놓은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독일 금리 같은 경우에는 독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4% 수준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로존을 얘기하는 것은 이 유로존이 이게 브렉시트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영국의 노딜 블레시티가 빠른 시간 안에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그래서 유럽이 무너지게 된다라면 세계 경제 침체 우려도 같이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이 일단은 우려스러운 점이 되겠죠. 네, 미국과 중국 간의 이런 강대강 경쟁 구조도 문제지만 유럽 같은 경우는 노딜 브렉시트를 하느냐 마느냐 이 브렉시트 이슈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경기 침체가 해소가 되지 않으면 유럽도 위험하다라고 위원님께서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이제 발표되는 주요 지표들이 더욱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주요 지표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남은 것들이 무엇이 있나요? 일단 이번 주의 주요 지표들이 지금 현재 오늘 같은 경우에 생산자 물가, 핵심 소비자 물가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 지금 유로존의 금리 결정이 있죠. 그래서 일단 보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서 중국 생산자 물가,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뭐 좋지도 나쁘지도 않게 발표가 된 상황이고요. 오늘 일단 중요합니다. 앞으로 지금 한 5분 에서 10분 이후에 있을 미국에서 발표되는 생산자 물가, 핵심 생산자 물가가 일단은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전년 전월 대비 거의 뭐 비슷한 상황이에요. 비슷한 상황이라 조금 일단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일단 9월 10일 그리고 오늘 저녁 11시 30분에 발표되는 원유 재고 발표. 일단 예상은 248만 배럴 감소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실체치가 나온 후에 대응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일 날은 뭐 중국 무역 수지가 잠정적으로 발표가 될 거고요. 일단 이 목요일 날 열리는 유로존의 금리 결정. 이 금리 결정이 중요한 게 유로존이 금리 결정이 남에 따라서 다음 주에 있을 FOMC 금리 인하가 추가적으로 인하할지 아니면 동결을 0.25%포인트에서 머무르게 될지 일단 요 금리 결정, 유럽의 금리 결정이 조금 주목을 한번 해봐야 할 상황입니다. 어쨌든 우리 연휴 때 발표가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또 목요일 날 발표되는 소비자 물가, 전월 대비 소비자 물가도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목요일 날 이제 발표가 연이어 있습니다. 주간 신규 실업 수당 신청 건수, 그다음에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금리 결정이 있는 시간대의 이후에 유로존의 중앙은행 연설이 또 있죠. 이거는 꼭 체크를 한번 해보셔야 내용이 무엇인지, 이게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일본 발표에도 같이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 지표 발표는 꼭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도 유로존의 무역 수지가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일단 위로화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유로존에 대한 지표 발표를 조금 중심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금요일 날 마지막에 저녁에 발표되는 수입 수출 물가 지수, 핵심 소매 판매 지수,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 기대 지수, 태도 지수가 있습니다. 일단 이러한 지표 발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자, 이제 두 가지 시나리오를 짤 수 있는데요. 지표 발표들이 긍정적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일단 지수가 그거에 그대로 받아들여서 지수가 상승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이 지표 발표가 좋게 나왔기 때문에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지수가 올라온 상승이 이 금리 지표가 좋게 발표 나왔으니 굳이 금리 인하를 큰 폭으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시장이 반응을 해버리면 투자 심리가 위축이 돼서 추가적으로 하락을 할 건지, 이건 진짜 시장의 해석에 따른 내용일 것 같아서 일단 지금 지표가 발표되면 시장의 동향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본 후에 대응하셔도 되실 듯합니다.
네, 맞습니다. 해외 지표 발표 일정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나와 있는데요. 추석 연휴라고 이제 쉬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선물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더 숨가쁘게 달려야 하는 한 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스닥 시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간밤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좀 강세를 보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국내 주식시장도 오늘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는데 이제 곧 있으면 미장이 개장을 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어떤 시황을 위주로 봐야 할까요, 위원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나스닥 S&P 경우에 지금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차트에서 제가 일단 지난주부터 제가 실시간 카톡방이든 무료 시황이든 여러 가지 여러분들한테 실시간 방송도 마찬가지고 지금 투자의막 검색하신 그 오픈 방송에도 마찬가지고요. 거기다 시황을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해외 시황을 올려드리고 있는데 여기서 일봉 저항대에 대한 부분 7,880선부터 그 다음에 7,895선까지 글씨가 참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 중요대, 이게 저항대를 일단 말씀을 드렸는데요. 트럼프가 일단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유를 본다라고 하면,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 이후에 법인세 인하를 통해서 지수가 급격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트럼프 때문에 지수가 올라갔다라고 보기는 힘들고요.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좋았던 때가 아니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트럼프는 뭐 실제적으로도 트윗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지수를 쥐락펴락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지금 현재 모든 투자자들로 하여금 증시의 불확실성을 더 가져오게 만들었고 일단 그로 인한 투자자들의 피해도 솔직히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전일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 마감했고 나스닥 같은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 마감을 했는데 지금 뭐 어제 같은 이슈를 간단하게 보자고 하면 구글 뭐에 대한 뭐 검색 엔진 및 광고 관련 반독점적 위반 여부에 대해서 공동 착수했다는 소식으로 약간은 지수가 하락을 했지만 나중에 애플이 이제 애플의 호재로 인해서 지수가 오후장에 크게 반등을 했거든요. 먼저 일봉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봉을 한번 볼게요. 일단 지수대 같은 경우에는 현재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때 올라온 이것이 무역 상승에 대한 협상도 있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단 상승을 했었거든요. 이때 딱 보시면 금리 인하 발언을 하고 나서 나스닥이 폭락한 게 요때쯤이에요. 그리고 나서 위아래 증시가 흔들리면서 무역 분쟁에 대한 기대감과 우려감으로 혼조세를 보이다가 현재로서는 지수가 조금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놓은 상황이죠. 자, 여기서 일단은 봐야 할게요. 제가 이때 이 자리에서요. 지금 이 자리에서 7,900선이죠. 7,900선 부근, 7,880선 부근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시황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일봉 저항이기 때문에 매도로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래서 이때 9월 5일부터죠. 9월 5일부터 올라오는 과정 중에서 7,880, 7,885, 7,800 요런 구간대에서 전부 다 매도로 지속적으로 실제적으로 실시간으로 대응을 했고 알려드린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의 수익으로 따지자고 한다라고 하면 500틱에서 현재 1000틱이 넘는 수익권을 가져다 준 상황인데 자, 지금이 일단은 중요한데 어제 카톡에도 실시간 해외 시황을 올려드렸습니다. 제가 중요했던 게 7,770선과 7,740선 이 자리가 지지가 된다라고 하면 지수는 재차 반등할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7,740선이 이탈이 되지 않으면서 지수는 현재 반등에 성공한 상황입니다.
현재 지수는요, 7,800선을 지지대로 해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보여야 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현재 7,845포인트 부근대가 뚫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그 이후로 진행되는 게 7,860 부근의 저항대 1차적으로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가 지속적으로 매도를 쳤던 일봉 저항대인 7,880선에서 7,895포인트, 요때의 지금 저항대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되 이 일봉 저항이 뚫린다. 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표 발표가 호재로 발표 나서 시장에 긍정적인 역할을 미쳐서 이 자리가 뚫린다라고 하면 일단 위로는 뚫린다, 설사 뚫린다 하더라도 저항 매물대가 있는 7,920에서 30선을 1차적으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위로 7,960포인트대 그리고 8,000포인트대가 있는 자리는 이 자리는 일단 기억을 해두시고 대응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올라와서 그 자리대에 저항을 맞는다라고 보인다라고 하면 일단 뭐 그때 올라올 때 뭐 받아치는 매매가 아니다 하더라도 고점을 확인한 후에 내려오고 반등 다 살짝 눌림을 주거나 반등을 줄 때 잡으셔도 무관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약에 7,850선이나 7,860선을 뚫지 못하고 밑으로 밀린다라고 하면 일단 7,740선은 중요해요. 7,740선은 지난번에 고점대가 형성이 됐던 자리를 장대 양봉으로 뚫어버린 자리이기도 합니다. 7,740 그리고 7,730대 부근 기억을 하시면 이 차트에서 보시다시피 이 구간대가 강하게 뚫어버린 자리이기 때문에 이 구간대를 지금 지지받을 수 있느냐 가 1차적인 관건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시장이 이탈을 시킨다 라고 하면 아랫단에는 7,640과 20선 이 자리를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이 자리마저 붕괴가 된다라고 하면 아랫단 7,560선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연휴 내내 미시장은 이어지니까요. 요 윗대 저항이나 지지선대 흐름을 좀 참고하셔서 나스닥은 매매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도 지지선과 이 저항대를 확인하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S&P인데요. S&P 500 같은 경우는 대형주 위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S&P 500 같은 경우는 또 비슷한 방법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S&P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 흐름하고 좀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먼저 일단 일봉을 보실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지수를 항상 어떤 종목을 매매할 때는요, 그 매매에 앞서서 먼저 일봉을 먼저 확인하세요. 일봉을 확인하는 거는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이 종목을 매매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의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봉을 꼭 한번 확인하신 후에 좀 더 깊게 디테일하게 조금 더 간단하게 보자고 하면 주봉도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일봉을 먼저 주봉까지는 설사 아닌다 하더라도 일봉을 확인하게 되면 그 이후에 중장기 차트들을 하나씩 체크하면서 나가시면서 시장의 흐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그리고 전 저점대가 어딘가 강한 예를 들어서 지금 7,740선도 나스닥도 저항이 됐던 자리가 뚫리면서 지지가 됐잖아요. 그래서 항상 어떤 지수든 오일이든 나스닥이든 어떤 종목이든 강한 저항이 뚫리면 그 자리는 분명히 첫 번째 오는 자리는 무조건 강한 지지가 된다라는 점, 어떠한 큰 이슈 없이는. 그래서 항상 첫 번째 올 때가 그 자리가 무섭긴 하더라도 첫 번째 올 때가 확률이 제일 크다는 점을 먼저 인지해 두시고 시작을 하시고요. 자, 이때도 S&P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차피 기대감으로 올라온 지수가 금리 인하가 발표가 되면서 폭락을 했고 지금도 여전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차트로 봤을 때는 나스닥이나 S&P나 상승 흐름의 탄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불확실성은 언제든지 존재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 기대감이 어느 정도 많이 반영된 만큼 조정 물량 그리고 또는 매물출의 경우도 생각을 하셔서 그래서 일단 뭐 강한 저항이 됐던 자리가 뚫려서 지지가 형성된 자리를 지지를 못할 경우에는 과감 없이 손절하고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지난주 매매를 조금 보자고 하면요. 지난주 매매를 보자고 하면 S&P도 나스닥하고 동일합니다. 시황에도 자리, 무료 시황에도 카톡방에도 정확하게 자리 언지에 드렸던 부분입니다. 2,986포인트부터 제가 매도를 치기 시작해서요. 이 구간에서는 40틱에서 최소 60틱까지 수익이 나온 구간이라서 S&P 같은 경우에는 한 틱의 가치가 크기 때문에 꽤 많은 수익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2990선에 강한 저항대로 보고 올라오면 지속적으로 매도로 대응을 하면서 수익을 크게 냈고요. 금요일 전일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 매도에 성공을 하면서 그저께 같은 경우에도 최고점 매도에 성공을 하면서 지수가 흘러내렸죠. 자, S&P는 나스닥과 마찬가지로 전일 제가 말씀드린 2,960선에서 매수를 받아서 전일 큰 폭으로 수익을 냈습니다. 일단은 어제 이제 매수를 S&P를 받은 상황이고 수익을 낸 상황이고요. 현재 그래서 2,960선이 무너지는 여부도 체크를 하셔야 되고요. 2,960이 무너진다고 하면 2,950포인트를 꼭 체크를 하십시오. 2,950이 지지가 되면 다시 반등을 해줄 것 같고요. 2,950포인트가 깨진다라고 하면 추가 조정을 조금 열어두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아래로는 2,940, 30포인트 그리고 이 자리마저 깨진다라고 하면 2,900 초반까지 연휴 때 열어두시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위로 마찬가지입니다. 2,987, 88, 89, 90포인트대. 요때 매물대 저항이 돌파되느냐 여부에 따라 일단 시세는 조금 더 조정을 주느냐 아니면 추가 반등을 보이느냐인데 S&P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윗대 저항대 매물대가 많아요. 그래서 위로 95, 지금 이 차트를 캡처해서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95포인트, 그리고 위로는 3007, 그리고 3015, 3020포인트 때 꼭 기억하셨다가 이 자리가 왔을 때 저항을 받는다라고 하면 조정으로 보시고 대응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과 S&P까지 살펴봤습니다. 이 미국 시장이 간밤에 좀 상승을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상승 흐름을 타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제 궁금하신 분들에게는 명쾌한 해답이 됐을 것 같은데요. 무엇보다 이 나스닥이든 S&P든 다른 종목이든 무엇보다 선물 매매에서 중요한 건 시황이다라고 위원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실시간 리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자주 사용하시는 노란색 메신저 어플이 있으시죠? 들어오시면 검색창 상단에 투자의 맛 닥터수지라고 검색하시고 들어오시면 이렇게 실시간 리딩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은요. 많은 분들이 시도해보시는 오일입니다. 오일 같은 경우는 간밤에 이제 시황을 보니까 좀 브렌트유랑 이제 서부 텍사스산 원유랑 좀 흐름이 갈린 느낌이긴 했는데 오일 같은 경우는 어떤 시황을 중심으로 봐야 될까요? 오일 같은 경우에는 전일 하락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에는 트럼프가 일단 볼턴을 경질하면서 일단은 오일 지수가 하락을 한 상황인데 볼턴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이란 체제를 박살내자라는 강경한 입장을 보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트럼프가 이 사람을 경질시켜 버리면서 일단 이란과 미국의 협상 가능성이 제기가 됐죠. 이란과 미국이 대화를 할 것이라는 것은 일단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해소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그 얘기는 중동 지역의 리스크가 줄어들면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이 될 거고 그로 인해서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 공급이 괜찮을 것 같다라는 전망으로 일단 유가가 하락을 했는데 지난주 한번 볼게요. 자, 지난주 제가 시황을 말씀을 드리면서 수요일 날도 원유 재고 발표가 있었던 날이죠. 이날도 말씀을 드리면서 57.75 부근에서 저항대를 일단 시황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재고 발표 시에 이 고점 매도에 성공을 했어요. 대신에 제가 이제 방송에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아랫단 54.8085대의 지지대를 꼭 확인하셔라라고 지난 방송의 수요일 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 돌려보기 하시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54.8085대 이때에 정확하게 지지대를 형성을 하면서 지수가 급반등을 한 상황이죠.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요, 정확하게 58.35대 부근에서
수익을 한 40틱, 50틱 수익을 제가 안겨드렸고, 그리고 58.75 정확하게 매도 고점 매도 구간을 제시해드리면서 여기서 이슈까지 볼턴에 대한 이슈까지 더해지면서 150틱 구간의 수익을 드렸던 날입니다. 다만 자 아래에서 보시다시피 현재 57.70대가 강하게 저항이 돼서 밀렸던 자리가 돌파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57.70이 일단 무너지느냐가 1차적으로 지금 시장의 흐름을 조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적으로 57.20대가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57.20대가 무너졌다가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해놓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제 57.20이 지지가 된 이유예요. 그래서 오늘 위로는 동일합니다. 어제와 58.40대와 58.7585대 그리고 59.10, 59.40, 59.60대입니다. 요거 기억 꼭 하시고요. 59.60대가 강하게 돌파되면 60불 열려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매도 60불까지는 매도를 조심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하방으로는 57.20이 깨지느냐 여부에 따라 아래는 56.60 그리고 56불의 지지 여부, 56불이 만약에 무너진다라고 하면 55불 그리고 전 저점인 54.80까지도 일단 시장을 열어두시고 연휴 때 시장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일에 대한 시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이제 저번 주부터 이제 계속해서 리딩에 대한 이야기를 확인시켜 주시고 계시는데 이렇게 정확한 시황과 함께라면 매매도 두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인데요. 금 가격이 잘 가다가 좀 요 몇 주 사이에 조금 하락하는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금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계속해서 하락세일지 추세가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금에 대해서는 어떻게 볼까요? 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전히 하락 추세는 한번 1500선이 깨지면서 하락 추세가 만들어져 버렸습니다. 잠깐 일봉을 보자고 하면요. 그때 이제 1566포인트를 찍으면서 제가 21선을 한 번도 이탈한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날 21선을 강하게 음봉으로 깨지면서 지금 지수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일단 지수대가 놓여있는 일봉의 지지대가 놓여져 있는 1468에서 66포인트는 꼭 기억하세요. 첫 번째 골대는 강하게 지지받을 수가 있는 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요. 지금 차트에 보시다시피 계단식 하락이죠. 쭉 흐르다가 한번 떨어지고 쭉 흘렀다가 한번 떨어지고 지금 지금 골드가 계단식 하락이기 때문에 실제로 지지선인 온수당 1,500불이 깨지면 1,500선이 깨지면서 이제 하락세로 좀 접어들었는데 1,500선이 지금 회복이 될랑말랑해요. 그래서 일단 위로는 1,500 지금 1,502.5 포인트 정도에서 제가 지금 실시간 리딩에서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고 나왔거든요. 그 자리에서 현재 한 40포인트, 40틱가량 수익을 좀 내줬습니다. 그래서 1502.5, 1503포인트가 뚫리느냐가 1차적으로 중요할 것 같고요. 위로는 오늘 매매 같은 경우에는요. 1505포인트대의 저항을 일단 1차적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위로는 1510포인트가 만약에 저항이 됐던 1510포인트가 일단 연휴 기간 동안 언제든지 뚫릴 경우에는 위로 1517이 뚫리면 1529포인트까지 열어두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하방으로는 1489포인트대 1차적 지지, 그리고 1480포인트대 2차적 지지 포인트. 그리고 아까 좀 전에 제가 일봉이라고 말씀드렸던 1467포인트대 부근. 그 자리는 이제 체크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골드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국내 선물에 대한 이야기 안 볼 수 없겠는데요. 이제 양시장 모두 빨간불을 켰기 때문에 좀 기대감이 커지실 것 같습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짧게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위원님? 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아시아 대부분이 반등에 성공을 한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2,050포인트가 고점이 형성이 됐습니다. 2,050포인트대가. 제가 2,050
2,050포인트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중요 매물대라고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요, 1990선에서 2000선까지 왔던 것은 쉽습니다. 쉽고요. 대신에 2000선에서 2100선까지 한 단계가 올라가기에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외인들의 투자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죠. 그 대신에 중간에 2050포인트대 매물이 있으니까요. 주식을 하시는 분들도 지금 따라붙기 매수를 하시면 안 되는 구간이에요. 2074, 2080포인트대도 저항이 있기 때문에 따라붙기를 하기는 조금 위험한 구간이라는 점 참고해 두시고, 국내 선물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이제 월물이 바뀌었죠. 오늘 동시만기입니다. 동시만기가 좀 조용히 넘어갔어요. 그래서 동시만기가 조용히 넘어간 날은 월물초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 장이 만기만큼 아주 현란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라는 점. 그래서 271.5070을 돌파하면 상방 열어두시고요. 269포인트 중반대를 일단은 깨진다라고 하면 하방을 조금 열어두시되 269.45, 268.75 요 자리가 지지가 되는지 여부가 일단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268.75가 강하게 하락으로 이탈할 경우에는 추가 하방 열어두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국내 선물까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1시간 동안 선물에 대해서 가득히 아주 자세히 설명해 주신 우리 닥터스지 위원님께 다시 한번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욱더 풍성한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